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대선 특별방송 민심 2022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5년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 제20대 대선이 오늘 치러집니다. 잠시 뒤 오전 6시부터 전국 14,000여 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본투표가 시작되는데요. 여야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 나란히 서울에서 22일 동안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종료 직전까지 한 표를 호소하며 이번 선거의 캐스팅 보트로 꼽히는 청년층 공략에 혼신의 힘을 쏟았습니다. 우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수도권 구석구석을 누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미를 장식한 곳은 청년들로 붐비는 서울 홍익대 거리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성세대와 달리 청년들의 경쟁과 성별 간의 편가르기가 마치 오징어 게임처럼 격렬해졌다면서 성장 회복을 통한 청년 문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첫 출발점으로는 우리가 성장이 회복된 사회가 돼야 되겠다. 여성들의 화장실 숫자를 남성들의 1.5배 정도로 만들자.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괜찮지요? 통합의 이미지도 거듭 부각했습니다. 선거 내내 충돌했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윤 후보 지지자를 향해 고생 많았다고 위로를 전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흔쾌히 인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제주에서 시작해 경부선을 거슬러 올라온 윤석열 후보 역시 마지막 일정을 서울 건국대와 강남으로 잡고 청년 표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자신을 불러낸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꿈꿀 수 있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면서 주거와 일자리 등 청년 문제 해결을 다짐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나라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좌절하시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는 모든 걸 다 바쳐서 나아가 청년들을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직접 국정에 참여시켜 진정으로 원하는 걸 제대로 반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공식 선거운동 마무리 장소도 청년층 공략을 위한 서울 홍대였습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에서 소신 투표를 통해 양당 정치를 끝내달라면서 특히 청년들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적임자라고 자처했습니다. 금수저, 흑수저에 의해서 나의 미래가 규정되는 우리 청년들, 이런 사회를 바꾸려면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통령이 나와야 돼. 이번 선거의 캐스팅 보트로 꼽히는 2030 청년층에게 마지막까지 한 표를 호소한 여야 대선 후보들. 지난달 15일부터 시작된 22일간 528시간의 공식 선거운동 대장정을 마치고 이제 국민들의 준엄한 선택만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20대 대선을 하루 앞둔 어제도 여야는 상대 진영에 대한 비방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각각 대법원 로비 의혹,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을 부각하면서도 서로 자기 후보의 판세가 유리하다며 여론전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보도에 황혜경 기자입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에도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의 대법원 로비 의혹 공세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대장동의 진짜 몸통이 누구인지 드러났다면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후보는 대선 출마 자격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서 감옥 가는 게 무서워서 대선 나왔다는 농담이 돌 때 믿지 않았는데 이제 정말 그 말이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 의혹은 이 후보 전직 비서관의 허세성 발언에서 비롯됐을 뿐이라고 일축한 민주당은 전날 제기된 김만배 녹취록에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봐주기가 있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났다며 윤 후보야말로 대장동 사건의 뿌리라고 지목했습니다. 기만과 위선으로 가득한 윤석열 후보에게 결코 이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이제 국민이 심판해야 합니다. 클린 선거를 외치면서도 끝내 막판까지 네거티브 공세를 끊지 못한 여야는 서로가 이긴다며 여론전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사견을 전제로 윤 후보가 10%포인트까지 앞설 걸로 내다봤고 나중에 이제 그때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이제 결국 그 투표 성향을 정하게 되면은 많게는 한 10%까지 차이 날 수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박빙이지만 승기를 잡은 이 후보가 1.5%포인트 차로 이길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보통 이제 하루 남으면 이기는 후보는 국민 통합 이야기를 하고 지는 후보는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누가 이기는 후보 같습니까?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폭증과 이로 인한 투표 혼선, 단일화 변수에 대선 막판에 추가된 새로운 의혹까지 어느 쪽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워진 만큼 여야 모두 지지층 투표 동료에 마지막까지 혼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사전투표 혼란이 빚어진 지 사흘 만에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본 투표에서는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재택치료 인원이 10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사전투표와 같은 혼란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대선을 하루 앞두고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 나선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확진자와 격리자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부실한 준비로 전국적인 혼란이 빚어진 지 사흘 만입니다.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본투표에서는 심기일전에 모든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확진자의 기표지를 대신 옮기면서 불거진 문제는 시간을 분리해 일반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직접 투표하도록 하면서 대안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오후 6시를 전후로 일반 유권자와 확진자, 자가격리자 동선이 겹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감염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확진자와 격리자분께서는 투표 후에 격리 장소로 반드시 복귀해 주셔야 합니다. 일반 유권자분들께서는 투표 후에 가급적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지연될 경우 확진자들이 추위에 떨며 대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기 공간을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갑작스럽게 마련하다 보니 명확하게 동선 분리가 안 된 곳도 있습니다. 현장 지원 인력이 필요하지만 사전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항의와 몸싸움에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른 후폭풍도 문제입니다.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갈릴 경우 부정선거 의혹으로 불복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확진자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상황에서 치러진 유례없는 대선이라 준비가 쉽지는 않았다지만 주먹구구식 대응은 선거관리 역사의 오점이 된 것은 물론 대선 직후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의 개표가 오늘 저녁 8시 10분쯤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투표가 끝나는 저녁 7시 반 이후 투표함을 이송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개표 개시 시점은 저녁 8시 10분, 첫 관내 사전투표함의 개표 결과 공표 시점은 밤 9시쯤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개표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일 새벽 1시 전후에 당선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이번 대선에서는 확진자나 격리자의 경우 따로 투표 시간을 보장해줬습니다. 코로나19로 달라진 점, 그리고 어떤 투표용지가 무효로 처리되는지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투표소 앞에서는 열 체크를 하죠. 만약 열이 높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증상자용 기표대에 가서 투표한 뒤 보건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확진자나 격리자는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친 뒤 오늘 오후 6시부터 투표할 수 있습니다. 확진 격리를 증명할 수 있는 문자나 통지서를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소중한 나의 한 표, 무효표로 처리되면 곤란하겠죠. 반드시 정규 기표 용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조금 덜 찍혀도 정규 기표 용구라는 게 확실하다면 인정되고요. 청인, 그러니까 용지에 도장이 있고 어느 후보를 찍었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까요? 도장을 여러 개 찍었을 때 이 투표용지는 인정됩니다. 여러 개 찍은 도장이 다른 후보자란 선에 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부가 찢긴 투표용지들인데요. 이렇게 청인이 남아있고 한 후보에만 명확히 도장이 찍힌 건 인정됩니다. 여백에다
도장을 찍은 것들인데요. 한 명의 후보자란에 선이 닿았다면 그 후보를 찍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인주가 다른 후보 칸에 묻었거나 투표용지를 접으면서 다른 칸에 묻은 것, 둘 다 유효합니다. 하지만 기껏 투표하고 나서 공명선거나 자신의 이름 등을 적어 넣으면 모두 무효 처리된다는 점 명심하세요. 이재명, 윤석열 두 양강 후보는 지난 3일 공표 금지 직전 마지막으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우열을 가늠할 수 없는 초박빙 양상을 보였습니다. 결국 중도층과 부동층 표심이 향배를 가릴 것으로 보이는데 대선 막판 후보들의 단일화가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도 관심입니다. 정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론조사기관 4곳이 지난달 28일부터 사흘간 안철수 대표를 포함한 다자대결 판세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지지율 40%로 격차 없는 동률을 이뤘습니다. 문화일보 의뢰로 엠브레인 퍼블릭이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조사를 보면 안 대표를 제외한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두 사람 격차는 오차 범위 아닌 0.9%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선거법상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기 직전인 지난 2일까지 이뤄진 조사에서도 승부의 추가 팽팽한 균형을 맞춘 겁니다. 양진영이 최대로 결집한 상태에서 20% 안팎으로 추정되는 중도 부동층의 결정이 결국 대선을 판가름할 것으로 보이는데 투표 엿새 전 극적으로 성사된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들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지가 관건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의 선명한 집권 비전에 안철수 대표의 경륜과 과학기술 역량이 결합해 완벽한 정권교체 시너지를 이뤘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더 좋은 나라를 위해 진격할 우리 안철수 대표를 한번 연호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 안철수의 통합과 미래가 합치면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야권 단일화를 야합으로 규정하며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내세운 이재명 후보와 경제부총리 출신 김동연 대표의 단일화 효과에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의 비전을 만들어내고 집행하는 민첩하고 기민한 정부가 되겠다, 이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재명과 함께 저 김동연 함께 한다면 지금의 이 부동산 시장 안정시키고 부동산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997년과 2002년 사례에서 보듯이 후보 단일화가 꼭 승리의 보증수표라고 장담할 순 없고 산술적인 지지율 상승으로 반영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여야 모두 서로 유리하다고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상황에서 대선 막판 후보들의 합종 연행이 유권자에게 얼마나 공감을 얻었을지 주목됩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네,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이번 20대 대선 박빙 승부로 흐를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죠.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에 투표하는 만 18세 청소년 등 10대 유권자 표심이 변수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9년 선거법 개정으로 투표 연령이 낮아진 뒤에 치러지는 첫 대통령 선거. 이번 대선에서는 처음으로 고3 학생 등 만 18세 유권자들이 자신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만 18세와 만 19세 인구는 각각 49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첫 대선 투표를 하게 될 10대 유권자는 모두 98만 명으로 100만 명에 육박을 합니다. 이 98만 표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을 텐데요. 과거 선거 결과를 좀 볼까요? 역대 가장 적은 표 차이를 기록했던 지난 15대 대선, 단 39만 표로 승부가 갈렸습니다. 바로 그 다음인 16대 대선에서도 1위 후보와 2위 후보의 표 차이는 57만 표에 불과했습니다. 접전으로 평가되는 지난 18대 대선도 108만 표 차이였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10대 유권자들의 중요성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10대 유권자는 선거에 대한 관심도 높은 편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10대들의 투표율은 보시는 것처럼 각각 67.4%와 68%를 기록하면서 전체 평균 투표율 66.2%를 웃돌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치권도 10대 표심 잡기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아예 고등학생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거나 선대위 출범식 같은 중요 행사 때 연설주자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이번 대선,
새내기 유권자들의 마음은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선거가 박빙으로 진행될수록 의미가 커지는 것이 바로 캐스팅 보트입니다. 역대 가장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대선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전통적 캐스팅 보트 지역인 충청의 민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가상 스튜디오에서 이은솔 앵커가 분석해드립니다. 양측이 팽팽하게 의견 대립을 하고 있을 때 어느 한쪽 손을 들어줘 결정하게 만드는 역할을 캐스팅 보트라고 합니다. 지역주의 성향이 이어져 온 우리의 선거 역사에서 주로 충청도 표심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시대와 상황에 따른 판단을 내려왔습니다. 가장 최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보시죠. 네, 충청권의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지역 국회의원 의석은 민주당이 20석, 미래통합당이 8석을 가져갔습니다. 정당별 전체 국회의원 비율과 흡사한 모습인데요. 절묘한 균형을 보인 셈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충청 민심을 잡기 위해 촉각을 세워왔고 아예 충청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다릅니다. 충북 음성 출신인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가 대표적인 지역연고 대선 후보로 꼽혔지만 단일화에 합의하고 사퇴했습니다. 유력한 지역 연고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후보들은 가족의 연고까지 끌어오며 충청 지역 공략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는데요. 양강 가운데 하나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아버지의 고향임을 강조하고 나서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장인이 충청인이라며 충북의 사위라고 맞섰습니다. 결국 어느 쪽 하나 섣부른 우열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충청인들의 선택에 더욱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상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대선 초접전 양상이 벌어지면서 공약 경쟁도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후보들의 공약을 분야별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북핵과 안보 분야 공약 후보들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사드 배치 수도권에 하면 고고도 미사일은 해당이 없습니다. 왜 그걸 다시 설치해서 중국의 반발을 불러와서 경제를 망치려고 하는지. 자위권 차원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저희도 확보를 시급하게 해야 된다. 사드의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제 왔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저는 전쟁은 절대 안 된다. 이런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는 분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유권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죠. 네, 이번엔 부동산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공급 과잉이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더라도 반드시 내 집마련의 꿈을 위해서 대량 공급의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총 311만 호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습니다.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저희 부동산 정책의 기본 원칙입니다. 전국에 250만 호 이상, 수도권에 130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땅과 주택으로 이제 돈을 버는 시대를 끝내겠습니다. 집 없는 서민을 위해서 200만 호 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은 모두 5차례에 걸쳐 TV 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결정적인 한방은 없었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후보들 사이 난타전 속에 이런저런 화제의 말도 등장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TV 토론회장을 가장 뜨겁게 달군 건 역시 대장동 개발 의혹이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지금까지 동의하십니까? 다수당으로서 수사도 다 회피하고 동의하십니까? 지금 뭐 대통령 선거가 국민학교 애들 반장 선거입니까?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덮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특검하자니까요. 지난 국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진짜 몸통인지. 거짓말이 워낙 달인이시다 보니까 못하는 말씀이 없으신데 이완용, 안중근까지 등장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게이트다 이게. 윤석열이 몸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성남시장을 했습니까? 경기지사를 했습니까? 마치 이완용이 안중근에게 그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문재인 정부 최대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을 두고 곳곳에서 충돌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점수를 숫자로 먹이기는 어려운데 매우 잘못된 부족한 정책이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사과드렸습니다. 윤 후보께서는 이제 종부세는 세금 폭탄이라서 이거 폐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25억 사는 분이 50만 원 세금 내는 거를 폭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선제 타격론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안보관을 두고 설전을 벌이던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시중에 후보님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 후보님 빙하 타고 온 둘리 같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정상적인 질문을 하시죠. 팩트에 근거해서. 거친 비방전 속에 배우자 의혹도 격한 공방의 대상이 됐습니다. 부인께서 지금 도이치모터스 이거 지금 주가 조작에 연루돼 있다는 말이 많은데 아직까지 무슨 문제점이 드러난 적은 없습니다. 자택을 수시로 오가면서 배우자 비서 역할을 했어요.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두 양강 후보의 난타전이 주로 주목을 받았지만 삼지대 후보들의 활약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청장만 외치는 MB 아바타 경제 가지고 미래를 열 수 있나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윤석열 후보님께서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의 일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놀라운 말씀을 들어서 법정 토론회를 포함해 TV 토론회는 모두 5차례 열렸습니다. 그러나 후보들의 면면을 꼼꼼히 들여다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개선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지난 22일 동안 후보들의 유세전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이른바 어퍼컷부터 부스터킥까지 퍼포먼스는 물론이고 사투리에 노래도 마다치 않았는데요. 후보들의 각양각색 선거전을 박조은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여야 양강 후보는 선거운동 대장정의 시작부터 경부선 대결로 맞붙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상행선을 따라 부산에서 서울로. 다시 대한민국 경제를 재편해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하행선을 따라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며 22일 열전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국민과 동행하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습니다. 저는 오로지 저를 불러주시고 키워주신 국민 여러분께만 부채가 있습니다. 특히 후보들의 세리머니 맞대결은 손꼽히는 장면입니다. 윤 후보의 어퍼컷은 유세 현장의 상징이 됐고 힘차게 윤석열을 외쳐주십시오. 윤석열! 이 후보는 코로나19 부스터킥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코로나19 여쭤가는 거 확 하고 쳐불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전태일의 풀빵 정신을 담은 붕어빵 모자로 유세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세계 12 선진국인 나라에서 이렇게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시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역 공약 대결도 흥미진진했습니다. 사투리로 민심을 파고드는가 하면 새로운 세상 만들 준비 됐습니까? 준비됐나? 됐나? 망가진 대구를 그야말로 단디해야 되는 선거입니다, 여러분. 단디하겠습니다. 충청에선 사위대 아들 격전도 벌어졌습니다. 이서방 이 후보는 큰절에 노래까지 부르며 장인 장모 표심에 다가갔고
천등산 박달재를 얽어남는 어린이만. 아들 윤 후보는 충청을 뿌리로 내세우며 민심 쟁탈전을 벌였습니다. 제가 충청의 아들이고 공주의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22일 동안 전국을 누비며 각양각색 열띤 선거전을 벌인 후보들은 이제 민심의 선택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부산 동해대학에서 농성학생들을 진압했던 경찰관 6명이 우리 헌정사상 이름으로 가장 의의 깊은 경계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그해 8월 12일 금융실명제가 전격 실시돼 총독부 광장에서 사상 연화가 발사가 되고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열려 IMF 외환위기의 신호탄이 된 한보 사태. 일 년 반 만에 이뤄낸 IMF 극복에는 세계도 놀랐습니다. 꿈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질곡의 한국 현대사의 물꼬를 바꾼 순간입니다. 현직 대통령 아들의 일단 구속이 새로운 정치를 열어주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데 정치권은 큰 목소리를 냈습니다. 권평 씨는 20여 년 전 이 일대 1,900평가량의 땅을 샀고 안희정 씨에 대한 신문에서 불법 자금 수수와 수고하셨습니다. 관해를 선포합니다. 부동산 시장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광우병 발생 국가로부터 수입된 소 가운데 한미 소고기 협상에 항의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화문에서 서울광장으로 서울역으로 온통 추모의 노란색 물결이 넘쳐난 하루. 이 대통령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난 뒤 현장 회의를 열어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국민께도 한 말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한미 양국이 마침내 주한 미군의 4대 창심을 공식화합니다. 검은 코트에 검은 안경, 짙은색 모자를 쓰고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최순실 씨. 일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미 합중국 대통령과의 역사적인 첫 이른바 조국 수사에 대해 먼저 감찰에 접수한 9억 원을 기준으로 9억 원 이상 주택은 당장 내년부터 매년 3%포인트씩 올리고 네, 제20대 대통령 선거 날인 오늘 일정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오늘 아침 6시부터 진행됩니다. 사전투표 때와 달리 유권자들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고 주민등록증과 여권 등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오후 6시 이후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투표소를 퇴장할 때까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저녁 7시 반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의 경우 신분증 외에도 외출 안내 문자, 확진 격리 통지 문자 또는 입원 격리 통지서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저녁 7시 반까지 투표소에 도착하기만 하면 마감 시각이 지나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의 개표가 오늘 저녁 8시 10분쯤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투표가 끝나는 저녁 7시 반 이후 투표함을 이송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개표 개시 시점은 저녁 8시 10분, 첫 관내 사전투표함의 개표 결과 공표 시점은 밤 9시쯤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개표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일 새벽 1시 전후에 당선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자택에 머물면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기다립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이 후보가 당선인 윤곽이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개표 방송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 후보는 결과에 따라 국회에 마련된 당 개표 상황실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오늘 별도의 공개 일정 없이 자택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 상황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선대본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윤 후보가 오늘 늦게까지 자택에 머무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느 정도 개표가 이뤄진 뒤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당 개표 상황실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20대 대통령 선거일인 오늘 고 노회찬 전 의원 묘소를 참배합니다. 이후 출구조사 발표를 앞두고 저녁 7시쯤 당 개표 상황실에서 당 관계자들과 함께 결과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오늘 새벽에는 마지막 선거운동을 마친 뒤 울진 삼척 산불 진화 지원 업무에 나섰다가 순직한 고은호 소방관을 조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30만 명이 넘는 역대 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510만 명을 넘어서 인구 10명 중 1명꼴로 코로나19에 걸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3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32만 6,8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보다 무려 13만 명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동시간대 최다 기록을 넘어 하루 최다 확진 기록이 경신됐습니다. 대선 당일인 오늘 발표될 어제 하루 전체 신규 확진자는 35만 명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누적 확진자 수도 519만 명대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4일 누적 확진자 400만 명을 넘은 지 나흘 만에 100만 명 넘게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시작해 앞으로 2주간 유행의 최정점을 지나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대로라면 유행의 마지막 위기는 중증 환자 병상이 차는 이달 말에서 내달 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오늘부터 화이자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정신병원에서도 처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팍스로비드 처방 기관을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정신병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팍스로비드는 60살 이상과 면역 저하자, 40대와 50대 이상 기저질환자에게 처방됩니다. 또 처방은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 시설, 감염병 전담병원, 호흡기 전담 클리닉, 코로나19 지정 진료 의료기관 등에서 가능했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학생과 교직원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전국 학교의 88%는 전면 등교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직원 확진도 잇따르면서 대체 인력 찾기에 비상인 가운데 서울과 경기에서는 확진 교사가 원격 수업을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일 새학기 개학 이후 엿새간 학생 확진자는 17만 4천여 명, 하루 평균 2만 9천여 명꼴입니다. 지난해 학생 32만 명이 확진됐으니까 엿새 만에 지난해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나온 셈입니다.
이딴 교내 감염에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 학교도 급증했습니다. 개학 첫날 106곳이던 원격 수업 학교는 334곳으로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전면 등교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체 학교의 88.1%가 전면 등교 수업을, 9.6%는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등교 수업을 받는 학생은 482만 명으로 82%에 달합니다. 오미크론 상황 속에서 학교가 빠르게 학사 운영에 적응하고 있고 등교 수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등의 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교직원 확진자도 하루 평균 2,400명 넘게 나오면서 대체 인력 찾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교육청별로 교사 대체 인력풀을 마련해놨지만 역부족입니다. 한시적으로 계약제 교원의 채용 조건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외부 인력뿐 아니라 휴직 및 파견 교사도 본인이 희망하면 대체 교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과 경기교육청에서는 본인이 동의하고 증세가 가벼우면 확진된 교사가 재택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책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대체 교사를 구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나선 상황을 학교별로 이런 게 강요가 될까 봐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이번 주 새학기 적응 기간이 끝나고 다음 주부터 등교 수업이 본격화되면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방화로 시작한 강원도 강릉 동해 산불의 큰 불이 나흘 만에 모두 진화됐습니다. 강릉 동해 산불 통합 현장 지휘본부는 어제 오후 7시를 기해 강릉 동해 산불의 주불 진화를 마무리하고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 체계로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산림당국은 지난 5일부터 진화 헬기 106대와 인력 11,00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번 산불로 지금까지 주택과 창고 등 190여 동이 불에 타고 이재민 110여 명이 발생했으며 산림 4,000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강릉 동해 산불의 큰 불은 나흘 만에 겨우 잡혔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숨어있는 잔불이 살아나서 재발할 위험이 크기 때문인데요. 딱소 불씨는 일주일 이상 살아남을 수 있어서 산림당국이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세혁 기자입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산 중턱.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순식간에 불길이 다시 거세게 타오릅니다. 비상대기하던 진화대원들이 물을 뿌리며 불을 끄느라 애를 씁니다. 이처럼 큰 불길이 잡혀도 잔불은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산비탈 곳곳에서 희뿌연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열기도 느껴지는데요. 안쪽에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낙엽층 아래나 땅속 불씨는 400도 이상 올라가는데 최대 일주일 이상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산림이 바짝 메마른 상황에서 바람이 조금이라도 불면 재발화 위험은 더 커집니다. 바람이 불면 이렇게 잎들이 이렇게 들쳐지면서 산소가 공급이 되잖아요. 불완전 연소됐던 애들이 산소 공급으로 해서 완전 연소가 되기 위해서 다시 재발화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때문에 불에 탄 자리는 연기가 안 나도 낙엽층이나 땅속의 숨은 불씨를 찾아내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잔불 진화는 면적이 크고 100% 인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열흘에서 20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비 소식은 오는 일요일쯤에나 예보된 데다 이 비도 건조특보를 해제시킬 만큼 강수량을 기록할지 미지수입니다. 산림당국은 잔불과 뒷불 감시 인력을 산불 피해 현장 곳곳에 배치하고 추가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14일째를 맞은 가운데 폭격으로 발이 묶인 민간인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인도적 통로가 열렸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합의를 거쳐 수도 키이우와 마리우폴 등 5개 도시의 민간인을 대피시키기 위해 임시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포성이 멎을 날이 없었던 우크라이나 동부 도시 수미에 잠시나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폭격에 발이 묶인 민간인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인도적 통로가 열리자 수미 시민들이 버스에 오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8일 오전 10시 임산부와 고아 등을 태운 버스 행렬을 시작으로 시민들은 수미를 떠나 우크라이나 서부에 있는 폴타바로 향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도 피난 행렬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시각 8일 오전 9시부터 수미와 수도 키이우 등 5개 도시에 인도적 통로를 개설한다며 임시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В целях безопасной эвакуации мирных граждан из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сегодня с 10 часов московского времени вводится режим тишины и открываются гуманитарные коридоры из Киева, Чернигова, Сум, Харькова и Мариуполя. 러시아는 수미와 남부 도시 마리우폴의 경우 인도적 통로로 우크라이나 서부와 러시아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키이우 등 다른 곳은 러시아나 벨라루스를 통과하도록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라며 반발했습니다. Причому вони роблять так, щоб відкрився невеличкий коридор на окуповану територію, на кілька десятків людей. Не так у Росію, як до пропагандистів. 지난 5일 마리우폴 등에 열린 인도적 통로가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무산된 이후 이번에 다시 열린 통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불명확합니다. 시민들의 대피가 시작된 수미에서는 전날 밤 러시아군이 아파트를 폭격해 21명이 숨졌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에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은 우크라이나 저항군과 러시아군 간 긴장이 매우 높아 의도치 않게 추가로 상황이 격화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과소평가했다며 러시아의 군사작전이 부실한 계획과 사기 저하 등 어려움으로 인해 골치를 앓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은 여전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크림반도와 돈바스 문제 등 러시아와 첨예하게 대립 중인 영토 문제에 대해 협상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 미승인 공화국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타협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 노선에 대해선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 이 문제에 대해 냉담해졌다면서 나토는 러시아와의 대립과 충돌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휴전 조건으로 2014년 우크라이나로부터 병합한 크림반도의 러시아 귀속 인정과 우크라이나 동부의 친러 분리주의자들이 세운 자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승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노선 포기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처로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을 통해 동맹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조처가 미국의 독자적 행동이라면서 동맹이 동참하지 못한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수입 원유 중 러시아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가량이며 휘발유와 디젤 생산에 필요한 연료유 등 석유 제품까지 포함할 경우 8%가량입니다. 영국 런던 금속거래소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니켈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런던 금속거래소는 이날 낸 성명에서 밤새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니켈 가격 상승에 따라 최소한 남은 오늘 하루 동안 니켈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며칠간 거래 중단을 더 검토하고 있다면서 니켈 시장이 다시 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가능한 빨리 메커니즘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날 니켈 가격은 장중 한때 111% 급등해 역대 최고가인 1톤당 10만 1,365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기업 쉘이 러시아산 원유, 현물과 천연가스 등의 구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쉘은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를 구매하지 않고 주유소와 충전소 등 러시아 내 영업소도 닫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쉘은 성명을 내고 원유를 비롯해 석유 제품과 천연가스, 액화 천연가스 등 모든 러시아산 석유 제품 구매를 단계적으로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자국의 제재 조치를 시행한 나라를 비우호국으로 지정하고 보복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일본은 강한 유감을 밝혔지만 미국이 제안한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등은 사실상 어려워서 추가 제재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지정한 비우호국 명단에는 미국과 유럽연합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제재에 참가한 국가들로 앞으로 보복 조치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 겁니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이번 결정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日本の国民や企業に不利益が及ぶ可能性のある措置を公表したことは遺憾であり、抗議をしました。 일본 정부는 비우호국 지정이 국내 경제 등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 대상을 추가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 그리고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 가족을 포함한 32명과 두 나라 12개 단체에 대해 자산 동결 등을 결정한 겁니다. 하지만 미국이 제안한 러시아산 원유의 수입 금지에는 난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최대한 지켜야 한다며 국익을 바탕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사할린에서 진행 중인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 사업도 유지할 방침입니다. アメリカやイギリスというのは産油国でありまして、資源のない我が国にとってはやっぱり国民生活や経済を守っていかなきゃならないという点もあります。 일본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우호국 지정 이후 러시아의 보복 수위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압박이 될 추가 제재를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것인지 일본 정부는 고심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러시아가 침공한 지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우크라이나에서 탈출한 난민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침공 이후 전쟁을 피해 우크라이나를 떠난 난민 수가 8일 현재 201만여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과반인 120만여 명이 인접국인 폴란드로 향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유럽에서 이처럼 빠른 속도로 난민 수가 증가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라며 증가세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민심 2022 계속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오늘 아침 6시부터 진행됩니다. 사전투표 때와는 달리 유권자들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주민등록증과 여권 등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오후 6시 이후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투표소를 퇴장할 때까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투표를 시작하게 됩니다. 확진자의 경우 신분증 외에도 외출 안내 문자, 확진 격리 통지 문자 또는 입원 격리 통지서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저녁 7시 반까지 투표소에 도착하기만 하면 마감 시각이 지나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의 개표는 오늘 저녁 8시 10분쯤 시작될 전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투표가 끝나는 저녁 7시 반 이후 투표함을 이송하면 8시 10분쯤 개표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경우 첫 관내 사전투표함의 개표 결과 공표 시점은 밤 9시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개표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일 새벽 1시 전후에 당선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대 대선 유세 마지막 날인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민심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통합과 인물론을 앞세우면서도 이번 대선은 단 2~3표로 결판날 수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민심을 향해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특별 기자회견으로 마지막 선거운동의 문을 열었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두른 송영길 대표의 지원 사격 속에 통합을 내세우며 중도층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은 국민 통합 정부보다 앞설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 통합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선 즉시 국민 통합 정부 구성에 착수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마지막 유세 전략으로 최대 승부처 수도권을 선택했습니다.
유세 마지막 날까지 수도권 공략에 집중한 이재명 후보는 준비된 후보 국민통합과 민생 대통령을 내세우면서 부동층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먼저 점심시간 여의도를 찾아 주 4.5일째와 주가지수 5,000포인트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직장인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이어 경기도와 인천에선 쓸데없는 자극 발언이라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선제 타격론을 정면 비판하면서 거듭 인물론을 앞세우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대선은 초박빙의 치열하고 절박한 선거라며 마지막 지지층 결집에도 나섰습니다. 마지막 한순간 단 한 명까지 투표에 참여해서 어쩌면 2표, 3표 차로 결판날 수도 있는 이 안개 상황을 말끔하게 여러분이 걷어주십시오. 이 후보 선거 유세의 방점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승리에 주춧돌이 된 촛불혁명의 장소 청계광장. 1700만 촛불로 꿈꾸었던 나라. 국민 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나라. 국민이 화합하는 새 나라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국민 주권이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마지막 순간 촛불 민심을 향해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유세 현장에서 경쟁 상대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향해 고생 많았다며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후보는 어젯밤 서울 홍대 앞 거리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우리 윤 후보님 고생 많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선거 때는 경쟁해도 함께 손잡고 대한민국에서 어우러져 살아야 하는 국민 아니냐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서로 흔쾌히 인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제주를 출발해 서울까지 북상하며 전국적인 표심몰이에 나섰습니다. 정치 신인인 자신이 긴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었던 건 모두 국민 덕분이라며 1등으로 결승 테이프를 끊을 수 있게 꼭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김우준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지 3주째 윤석열 후보는 결전의 날을 하루 앞두고 최남단 제주에서 마지막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직선제 도입 이후 7차례 대선에서 당락을 모두 마쳤던 민심 풍향계 제주에서도 윤 후보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저를 탄핵을 칠 수도 있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저는 하라면 하라 이겁니다. 저에게는 가장 막강한 정치적 지지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 아닙니까, 여러분? 윤 후보는 바다를 건너 PK와 TK, 충청을 가로지르는 상행 유세전에 돌입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영남의 사전 투표율이 평균을 밑돈 걸 의식한 듯 투표를 독려하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습니다. 여의도의 정치 문법도 정치 셈법도 모르고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으로 이 마라톤을 달려왔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응원으로 제가 결승선을 1등으로 끊게 도와주십시오. 곧이어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이곳 대구에 온 윤 후보는 민주당 정권 5년간 대구 경제가 차갑게 외면받지 않았느냐며 텃밭 민심을 한껏 자극했습니다. 대구를 정치적 고향이라고 주장한 윤 후보는 여권을 향해 무도한 정치 패거리, 썩은 머슴처럼 한층 거칠어진 표현을 써가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정치선언 이후 253일, 윤 후보의 대장정은 서울 광장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저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장경제,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과학과 미래를 결합해서 국민 여러분들 주인으로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윤석열! 윤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손을 맞잡고 합동 유세를 펼치며 정권 교체를 호소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마지막 유세에서 청년들의 국정 참여를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윤 후보는 어젯밤 서울 강남역에서 진행한 유세에서 청년은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며 청년과 함께 정책과 나라를 위한 미래를 만들고
주거 문제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면 새로운 직업이 많이 생길 것이라며 여기에 적응해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서울의 대학가를 누비며 막판 청년 세대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덜 나쁜 후보로는 대한민국 미래를 바꿀 수 없다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바꿔낼 자신에게 소신의 한 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마지막 유세 일정은 청년 또 청년이었습니다. 고려대 앞에서 대학가 집중 유세를 시작한 심 후보는 누구는 부모님 백을 쓰고 누구는 쓰리잡을 뛰는 건 35년 양당 정치가 만들어낸 불평등 정치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능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35년 극단적인 불평등 정치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뺏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만큼 불평등을 해소할 주체 역시 강자인 거대 양당이 아닌 약자의 편에 선 자신뿐이라며 청년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누가 싫어서 찍는 한 표는 결코 내 삶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양당 독점 정치의 마지막 장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어 막판까지 이어진 거대 양당의 청년 성별 갈등 논쟁을 겨냥해 유일한 페미니스트 후보로서 진정한 성평등의 미래를 뚫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도 막판에 페미니즘, 휴머니즘 이야기도 하고 또 이재명 후보도 여러 가지 성평등 공약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대와 신촌, 마지막 홍대까지 피날레 유세 일정을 대학가로 가득 채운 심상정 후보는 미래 세대를 향해 미래 정치에 대한 소신 투표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상대적으로 각각 취약한 영남과 호남 득표전에도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져온 지역 구도가 깨질지도 이번 대선의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윤현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를 부산에서 시작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도 부산에서 돌입했습니다. 박정희면 어떻고 김대중이면 어떻습니까? 국민에게 도움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향인 안동을 기점으로 대구, 경북 등 영남권 표심 잡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이재명은 안동에 태를 묻고 안동에 물을 먹고 안동에 곡식을 먹고 자란 안동 사람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역대 보수 진영 어느 대선 후보보다도 호남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편한 지역구도 이제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깨야 될 때가 왔습니다. 목포와 광주를 오가며 김대중 전 대통령을 한껏 띄우고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서는 거침없이 날을 세웠습니다. 저나 국민의힘은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보다 더 김대중 정신에 가깝고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김대중 정신을 구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전통적으로 우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에서 선전해야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판단에 따라 여야 모두 적극적으로 험지 표심 잡기에 나선 겁니다. 실제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부산 50%, 대구 경북 40% 득표율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호남 득표율 30%를 목표로 총력전을 벌여왔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 하면은 이재명 후보님이 경북 안동 출신이다 보니까 저는 TK 경북 지역에서 30% 목표로 지금 뛰고 있는 겁니다. 네네. 부울경은 40%를 넘을 거라고 봅니다. 역사에 기록될 그 호남 지역에서의 득표율 기록이라는 것은 1이 더해질 때마다 한 표가 더해질 때마다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지역민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올해 대선은 2030을 포함해 세대별 투표 양상이 과거와는 다르고 지역 정서가 예전만큼 견고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전통적 지역 구도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 각 당이 제시한 목표치와는 꽤 거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구 경북에서 20%를 간 넘겼고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광주 득표율은 겨우 7%를 웃돌았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청년과 여성 혹은 남성 표심을 붙잡기 위한 후보들의 구애 작전도 치열했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박빙 구도 속에 이들의 마음이 누구에게 향할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차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젠더 이슈가 유독 선거판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 한 줄 공약을 내놨습니다. 뭐든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병사 월급부터 게임까지 20대 남성을 위한 맞춤형 공약을 내놓으며 2대남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남녀 갈등 조장이라고 맞서면서 기성세대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한쪽 편을 들면 안 된다. 표 많이 드는 쪽 편 들어서 갈등을 격화시키면 어떡합니까? 일 가정 양립과 고용 평등으로 여성 표심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여성가족부 강화로 맞불을 놓으면서 갈라치기 정치에 쓴소리를 냈습니다. 정치가 잘못해서 청년들 미래를 빼앗아놓고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성별로 갈라치기하고 성차별하는 정치 세력에 단호히 맞서 여러분과 함께 성평등 국가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세대론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60대 이상의 2030 세대 지지를 결합해 4050 세대를 포위한다는 국민의힘의 세대 포위론에 이게 뭐 40대를 배제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20대, 30대와 50대, 60대 정도가 한 30년 정도의 터울을 가지고 실제로 부모와 자식 관계를 엮이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민주당은 4050 세대를 중심으로 자녀와 부모 세대로 나아가는 세대 포용론으로 맞대응했습니다. 그럼 부모와 자녀를 싸우게 하고 봉양하는 어르신과의 틈을 날라서 이걸 포위한다 이런 표현은 저는 대통령 후보의 격이 맞지 않는 언어라고 보여지고 이제 남은 건 여야 후보들이 공들여온 남성과 여성, 각 세대의 표심이 누구에게 향하느냐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누가 당선되더라도 세대와 성별 갈등 해소는 차기 대통령 앞에 놓인 우선 과제가 됐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코로나19 사태 한복판에서 치러지는 사상 초유의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는 여야 후보들의 선거운동 방식도 새롭고 다양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현장 유세와 함께 영상을 활용한 비대면 유세가 대폭 강화됐고 인공지능과 온라인 플랫폼까지 등장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달라진 선거운동 모습을 최민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의 선거 유세전은 급증하는 코로나19 여파 속에 온라인으로 옮겨붙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나서 대리전을 벌이는가 하면 저 AI 이재명은 앞으로 226개 우리 동네 공약과 함께 국민 한 분 한 분을 만나겠습니다. 저보고 디지털 독재다 하실 때는 언제고 그새 따라 하십니까? AI 재밍은 내로남불로 만든 모순덩어리네요. 쇼츠 등 짧은 동영상을 이용한 정책 공약 대결도 뜨거웠습니다.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이재명은 힘든 겁니다. 의무화 받고 국가 보조금까지 콜! 주 4일째 하면 3일 쉬어. 대면 유세가 예전보다는 제한되다 보니 TV 광고에도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자신을 싫어하는 유권자들에게 편지를 띄웠고 이재명은 말이 많아서 공격적이라서 어렵게 커서 가족 문제가 복잡해서 압니다. 죄송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국민이 키운 후보를 강조하면서 정권 교체 의지를 담았습니다.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고,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꾸라고 국민은 윤석열을 키워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또 이재명 후보의 부자 감세 반대와 윤석열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등 한 줄 공약과 메시지도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코로나19 속에 치러지는 초유의 대통령 선거에 후보들의 온라인 홍보 전략과 수싸움도 어느 때보다 치열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네,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것은 처음입니다. 오늘은 봄을 느낄 수 있는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날씨와 투표율 어떤 관계가 있는지 윤수빈 캐스터가 가상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7년 미국 플로리다 대학 연구팀은 과거 14차례 미국 대통령 선거일의 날씨를 분석했습니다. 선거날 날씨가 나쁘면 투표율이 떨어지고 보수당이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땠을까요? 16대 총선, 전국은 구름이 잔뜩 낀 흐린 날씨였습니다. 투표율은 57.2%로 절반이 조금 넘었고요. 결과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승리였습니다. 4년 뒤인 2004년 17대 총선일은 4월의 일상처럼 포근한 날이었죠. 투표율이 올라갔습니다. 결과는 열린우리당의 승리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의 역풍으로 어느 때보다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8대 총선 날에는 전국에 봄비가 내렸습니다. 하루 평균 강수량이 11.5mm로 날도 무척 흐렸는데요. 투표율은 어땠을까요? 4년 전 화창했던 봄날과 비교하면 무려 14%포인트가 뚝 떨어졌습니다. 결과는 역시 보수 정당이 이겼네요. 19대 총선일에도 봄비가 내렸습니다. 빗방울은 불지 않았고요. 투표율은 조금 오른 54.2%였습니다. 결과는 보수 정당의 승리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미 연구진의 분석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 같죠? 실제로 날이 흐리면 투표율이 떨어지고 보수 정당이 이겼던 반면 날씨가 좋으면 투표율이 오르고 지금의 여당이 승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식은 20대 총선 때 흔들립니다. 20대 총선일은 흐렸고 일부 지역에서 비가 왔지만 투표율은 조금 올라갔습니다. 결과는 진보 정당이 한 석을 더 가져가 간신히 이겼습니다. 21대 총선, 날씨는 좋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 속에 투표율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우였습니다. 2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죠. 활발해진 사전투표율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승리였습니다. 대선은 어땠을까요? 사상 처음으로 5월에 치러진 19대 대선 날은 봄비가 내렸습니다. 흐린 날씨 속에 치러진 선거였지만 투표율은 매우 높았고 결과는 민주당의 승리였습니다. 현직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선거라는 정치적 특수성이 크게 작용한 선거였죠. 날씨가 선거를 좌우한다는 말,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반드시 결정적이라고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표율과 날씨의 상관관계 살펴봤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거액의 대선 기탁금이 필요합니다. 최종 지지율이 얼마이냐에 따라 전체를 돌려받을 수도 또 하나도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대선 기탁금을 둘러싼 셈법을 김대근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대선 기탁금,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서기 위해 내야 하는 돈입니다. 후보자의 난립을 막기 위해 지난 1987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처음에는 5천만 원이었지만 점점 늘어나 5억 원까지 커졌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5억 원이 너무 과하다고 결론냈고 현재 3억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에 나서기 위해서는 예비 후보 등록에만 6천만 원, 본 후보자 등록에 다시 3억 원이 필요한 겁니다. 마구잡이로 후보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기에 어느 정도 득표를 한 후보에게는 돈을 돌려줍니다.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 표를 받으면 전액을 돌려받고 10% 이상 투표에도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9대 대선을 돌아보면 예비 후보에 28명이나 등록을 했는데요. 최종 후보에는 15명만이 남아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단 3명만이 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후보들은 최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생돈을 날린 셈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아까운 돈일 수 있는데요. 반대로 이름을 알리고 인지도를 높이고 싶은 정치인들에게는 더 없는 기회일 수도 있다는군요.
20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30만 명이 넘는 역대 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510만 명을 넘어 인구 10명 중 1명꼴로 코로나19에 걸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3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32만 6,8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보다 무려 13만 명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동시간대 최다 기록을 넘어 하루 최다 확진 기록이 경신됐습니다. 대선 당일인 오늘 발표될 어제 하루 전체 신규 확진자는 35만 명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누적 확진자 수도 519만 명대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4일 누적 확진자 400만 명을 넘은 지 나흘 만에 100만 명 넘게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시작해 앞으로 2주간 유행의 최정점을 지나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대로라면 유행의 마지막 위기는 중증 환자 병상이 차는 이달 말에서 내달 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1,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는 최대 2,500명까지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0시 기준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59.6%, 준중증 병상은 63.1%로 각각 40% 남짓 여유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중환자실 가동률이 80%를 넘기는 일부 지역이 생길 수 있다며 이런 경우 권역별 배정이나 준중환자실 운영을 효율화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음압 분만실이 포화 상태가 되면서 경기도권에 있는 산모가 헬기로 전북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돼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전북 남원의료원은 코로나19에 확진된 30대 산모가 경기도 광주에서 전북 남원의료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도착 2시간여 만에 격리 분만실에서 출산했고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신부가 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하는 일이 잇따르자 정부가 분만 격리 관리료를 신설해 가산 수가 30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임신부가 다니던 병원에서 분만할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에 일종의 보상 방안을 마련한 건데요. 현장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이영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임신부 확진도 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확인된 확진 임신부만 600명에 육박하는데 문제는 이들이 분만할 병원을 찾는 게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감염 확산 우려에 병원들이 분만을 거부하면서 구급차 안이나 보건소가 마련한 임시 분만실에서 출산하는 사례까지 잇따랐습니다. 이에 정부는 분만병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코로나19 분만격리 관리료를 신설했습니다. 확진 산모가 분만할 경우 추가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합니다. 이것은 2월 25일에 소급 적용이 되고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확진된 임신부가 분만하는 병원에 가산수가 300%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병원급 이상은 자연분만의 경우 격리관리료 175만 원을, 의원급은 2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제왕절개에도 이렇게 가산수가가 적용되는데 추가 금액에 대한 환자 부담금은 없습니다. 이 같은 정부 발표에 의료계는 현장 상황을 모르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책이라고 지적합니다. 감염에 특히 예민한 임신부를 진료하는 분만병원의 경우 추가 전파 위험을 감수하며 확진자를 받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환자를 받음으로 해서 만약에 병원에 감염이 생겼다. 그러면은 병원에서는 그 몇 배를 손해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산모들이 가만히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일선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거 만약에 코로나 분만 받았다가 병원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정부에서 책임을 지겠다 하는 말 나오지 않는 이상은 병원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이외에도 정부가 다음 주까지 분만 병상을 250여 개로 확충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160개인 병상도 인력 부족으로 가동률이 떨어진다며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의료진 확보가 우선이라고 조언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YTN은 얼마 전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불법 복제약을 판매한 약국을 보도해드렸는데요. 네, 이번엔 코로나19 확진돼 비대면 진료 앱을 이용한 환자에게 다른 사람의 약이 잘못 배송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6일 코로나19에 확진된 강 씨는 재택 치료를 시작하면서 비대면 진료 앱을 이용했습니다. 앱에 등록된 병원과 통화하며 증상을 말하자 약국으로 처방전이 자동 전송됐고 그날 오후 집으로 약이 배송됐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복용해도 좀처럼 몸이 회복되지 않는 게 이상해 약을 확인해 봤더니 겉봉투에 표기된 알약과 내용물이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 약이 잘못 배송된 겁니다. 항해치 약을 먹었는데 몸이 안 나타 보니까 이제 약봉지를 다시 확인하게 됐고 다른 사람 이름이 쓰여 있다는 걸 봤을 때 너무 놀랐고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 천만다행으로 부작용은 없었지만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약이라도 포함되어 있었다면 큰일 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좀 무서웠어요. 복용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닐까. 이 약을 먹으면 속이 쓰리니까 이 약을 빼고 드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주시는데 그런 설명이 없으니까. 강 씨에게 약을 보낸 약국 측은 약봉투에 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적어서 복약 지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가 얘기하기 전엔 다른 사람 약이 잘못 배송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잘못됐는지는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약을 드셨다 그러면 저희가 찾아뵙고 뭐 문제가 됐거나 그러면 이제 저희가 책임을 져야죠. 비대면 진료 앱 업체 측은 약국의 업무가 과도하게 몰리면서 포장 과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약봉투에 약국과 환자명을 표기하도록 하는 등 본인 확인과 포장, 배송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약 봉투와 조제약이 혼입이 되었어요. 확인 요청 강화하고 포장 방식 등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요. 앞서 비대면 진료 앱을 이용한 다른 환자엔 불법 복제약이 배달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비대면 진료 앱과 관련해 사고가 잇따르지만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다 보니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는데도 책임 주체는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준비 없이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이 되면서 예상이 되었던 문제이고 언제든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서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그 피해가 환자에게 전가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비대면 진료 앱은 관리 대상이 아니라면서 약국을 상대로 철저한 복약 지도를 안내하고 약을 안전하게 배송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고강도 통제로 코로나19를 막아온 중국에서도 최근 감염자 수가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중국은 인구 360만 명의 도시 하나를 또다시 봉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동북지방의 대표 도시인 인구 360만 명의 지린시가 기차역을 폐쇄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확진자가 9명이 발생한 뒤 곧바로 나온 조치입니다. 월요일부터는 회사 출근과 학교 등교가 중단됐고 외지로 나가는 도로까지 모두 통제됐습니다. 도시가 봉쇄된 데다 외출도 가구당 하루 1명만 허용된 상태에서 전 시민 핵산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我们已经分成了7个检测点，现在已经采了6351人。 지린시를 포함해 중국 전역에서 최근 하루 500명이 넘는 감염자가 이틀 연속 나왔습니다. 2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인데 중국은 다시 봉쇄 위주의 고강도 방역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수입 물품의 통관에 대해서도 엄격한 방역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杭州上城病例存在销售国外进口服装的情况。 다만 최근 중국에서도 통제를 앞세운 이런 방역을 언제까지 고수해야 할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방역이 생산의 발목을 잡고 있어 일부라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이 방역 조치를 풀면 감염자가 1,000만 명으로 폭증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정책이 단기간에 바뀌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처로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각 8일 백악관 연설을 통해 동맹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조처가 미국의 독자적 행동이라면서 동맹이 동참하지 못한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조처로 인해 미국이 치를 부담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러시아 압박이라는 목표에는 단합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기업 쉘이 러시아산 원유 현물과 천연가스 등의 구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쉘은 현재 시각 8일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를 구매하지 않고 주유소와 충전소 등 러시아 내 영업소도 닫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쉘의 벤 반 뷰어든 CEO는 지난주 러시아산 원유를 사들여 휘발유와 경유로 정지하기로 한 결정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것이긴 했지만 옳은 결정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월 상품, 서비스 등 무역 수지 적자가 897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0조여 원가량으로 전월보다 9.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819억 달러를 넘어서는 역대 최대 기록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872억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자동차, 원유, 천연가스, 구리 등 외국산 제품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유가 급등이 무역 적자 확대의 주된 배경이 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한 지난 1월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17% 올라 3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1월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런던 금속거래소가 현재 시각 8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니켈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런던 금속거래소는 이날 낸 성명에서 밤새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니켈 가격 상승에 따라 최소한 남은 오늘 하루 동안 니켈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며칠간 거래 중단을 더 검토하고 있다면서 니켈 시장이 다시 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가능한 빨리 메커니즘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날 니켈 가격은 장중한 때 111% 급등해 역대 최고가인 1톤당 10만 1,365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우크라이나 5개 도시에서 인도주의 통로를 통한 민간인 대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시 휴전 상태에서 러시아의 포격으로 수십 명이 사망하는 등 민간인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의 공격이 잠시 멈춘 사이 민간인들의 긴 탈출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수도 키이우 인근 이르핀에서도 인도주의 통로를 통해 수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아버지 품에 안겨 우는 아이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까지 위태롭게 다리를 건넙니다. Ходим, еле-еле идет. Ну, стараемся, спасибо, хорошо, что хоть переправились. Спасибо, Евах. 키이우에서 약 300km 떨어진 도시 수미에서도 민간인 대피가 이어졌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키이우와 수미, 마리오폴 등 5개 도시에 인도적 통로를 개설한다며 임시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В целях безопасной эвакуации мирных граждан из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сегодня с 10 часов московского времени вводится режим тишины и открываются гуманитарные коридоры из Киева, Чернигова, Сум, Харькова и Мариуполя. 하지만 완전한 휴전이 되지 않은 상태로 러시아의 포격이 계속되며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대피가 시작된 수미에서는 전날 밤 아파트 포격으로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러시아군에 포위된 남부도시 마리오폴도 대피가 추진됐지만 포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I'm deeply concerned about civilians trapped in active hostilities in numerous areas, and I urge all parties to take effective action to enable all civilians, including those in situations of vulnerability, to safely leave areas affected by conflict. 이번 러시아의 인도적 통로 개방이 언제까지 계속될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 때처럼 민간인을 탈출시킨 뒤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크림반도와 돈바스 문제 등 러시아와 첨예하게 대립 중인 영토 문제에 대해 협상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각 7일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 미승인 공화국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타협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 노선에 대해선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 이 문제에 대해 냉담해졌다면서 나토는 러시아와의 대립과 충돌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휴전 조건으로 2014년 우크라이나로부터 병합한 크림반도의 러시아 귀속 인정과 우크라이나 동부의 친러 분리주의자들이 세운 자칭 도네스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승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노선 포기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의 냉전 시대의 평화적 공존 체제로 돌아가자는 제의를 했습니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다르치에프 러시아 외무부 북미 국장은 현지 시각 8일 러시아와 미국은 지난 냉전 시대의 가치와 이상의 차이에도 작동했던 평화적 공존 원칙을 기억해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르치에프 국장은 러시아와 미국이 핵 강대국으로서 세계의 운명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양자 관계의 기본을 이해한다면 관계 정상화의 희망을 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폴란드에 있는 인구 6만의 소도시 프셰미실은 우크라이나 피란민이 넘어오는 입구입니다. 넘쳐나는 피란민에 도시 행정력이 한계를 보이는 부분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피란민과 폴란드인 간 상생을 위해 장기적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폴란드 현지에서 양동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폴란드 프셰미실에 있는 병원입니다. 이 병원에는 우크라이나 피란민 50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W tej chwili mamy 51 osób hospitalizowanych, 35 dorosłych i 16 dzieci. 피란민들이 주로 겪는 질환은 장기간 추위에 떨며 폴란드로 넘어오느라 생긴 일시적 질병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 질환으로 입원하기도 합니다. Zazwyczaj dzieci przyjeżdżają do nas odwodnione, zmęczone, wychłodzone. Także tutaj są przede wszystkim takie dzieci. Trafiają również dzieci z chorobami. 우크라이나 폴란드 국경 지역에 있는 프셰미실은 인구 6만 명의 소도시입니다. 피란민들은 프셰미실 사람들의 헌신적 도움에 감사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희망을 품어봅니다. If I need something, I talk Polish person and they help me. I think that I love Poland. I like Polish person. Then maybe will be better and my family can come back in this country for living with my daddy. 하지만 이런 헌신적 도움에도 밀려드는 피란민들을 감당하기에 힘에 부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곳은 프셰미실에 있는 난민 캠프 야외 화장실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매일 여러 차례 청소를 하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생관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 정부는 피란민들의 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지만 아직 구체적 준비가 되지는 않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는 장기적 보건 대책과 함께 폴란드인들과 난민 간 상생을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폴란드 프셰미실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네, 이어서 산불 소식입니다. 경북 울진에서 난 산불이 금강송 군락지 경계선을 일부 넘어서 한때 비상이 걸렸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지역이 광대한 만큼 선택과 집중으로 전략을 바꿨지만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500년 넘는 보호수를 포함해 1000만 그루의 소나무가 자생하는 울진군 소광리 금강송 군락지입니다. 숲 원형이 잘 보존된 데다 경관도 수려해 가치를 돈으로 따지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산림당국은 이 숲을 지키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헬기를 총동원하고 정예 진화 인력을 대거 투입해도 강풍을 탄 산불의 기세는 쉽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군락지 안으로 불길이 넘어오는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불똥이 아침에 튀었었고 한 오전 10시쯤에 화선이 뒤따라오던 화선이 조금 진입을 한 일이 있어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아직 뭐 완벽히 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상당히 불이 잡혔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이 난 지역이 워낙 넓어 동시 대응보다는 선택과 집중으로 진화 방법을 전환했습니다. 금강송 군락지 등 핵심 산림 자원과 불길이 거센 곳에 진화 자원을 집중하는 게 오히려 피해를 줄인다는 겁니다. 전략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일부 구간에 산불이 확산하는 위험도 따릅니다. 또 선택과 집중으로 성과를 낳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화점이 불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주 타겟으로 진화 자원을 그쪽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진화를 했고요. 울진 산불의 진화율은 65% 정도입니다. 산림당국은 이번 주 안에는 주부를 잡는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장기전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경북 울진 산불이 며칠째 이어지면서 피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화마가 휩쓸고 간 피해 지역 주민들은 당장 살 곳도 없고 또 생업조차 이어가기가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꿀벌 농장 곳곳이 산불로 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창고로 사용하던 건물은 모두 무너졌고 안에 있던 각종 기계도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벌꿀을 분리하던 채밀기도 타버리고 곳곳이 불에 타 무너져 내린 농장에서 농장 주인은 당장 생계 걱정부터 앞섭니다.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7년간의 노력한 비용은 빼고 들어간 비용만 한 1억 5천 되는데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은 너무나 한정적이고. 산불이 휩쓴 또 다른 마을. 시설하우스를 덮고 있던 비닐은 뜨거운 열기에 녹아내렸고 고추를 심기 위해 하우스 안에서 키워놓은 모종도 불에 탔습니다. 산불이 마을을 덮치면서 주택은 물론 이렇게 시설하우스도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본격적으로 한 해 농사를 준비해야 할 시기. 하지만 올해는 화마로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울진 지역의 명물인 송이 서식지도 산불에 타버렸습니다. 한 번 훼손되면 복원까지는 최소 10년이 걸려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큽니다. 농사도 농사지만 한순간에 살던 집을 잃어버린 주민들은 당장 잘 수 있는 거처가 더 시급합니다. 그게 농사라는 게 그게 뭐 공장에서 뭐 기계로 뭐 찍어낸 것도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이게 상당히 어렵지요. 이게 뭐 지금 그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던 집은 물론 생계의 터전까지 산불로 사라져버린 현장에서 주민들은 앞으로 먹고 살 걱정까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산불이 나면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산림청 진화대와 119 소방대원인데요. 특히 위험을 무릅쓰고 산불 현장 가장 가까이 투입되는 각 기관 특수진화팀이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이들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깜깜한 밤 깊은 산속 시뻘건 불길을 마주한 사람들. 불꽃이 휘날리고 불길이 솟구쳐도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산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산림청 소속 산불재난 특수 진화대입니다. 같은 시각 민가와 맞닿은 산불 현장에서는 환동의 특수재난 대응단이 불길을 막습니다. 강풍을 타고 산을 집어삼킨 불길을 잡기 위해 물대포를 쏟아붓습니다. 대형 산불 현장 최일선에서 화마와 벌이는 특수진화팀들의 악전고투는 낮에도 이어집니다. 큰 불길을 잡은 산불 현장, 특수진화대를 찾아 산을 올랐습니다. 등산로는 물론 임도도 찾아볼 수 없는 가파른 산비탈, 현장까지 수백 미터, 산 아래 차량과 이어진 호스를 끌고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땡겨! 능선을 넘어 도착한 산불 현장.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피어오르는 연기. 가파른 경사면은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들지만 대원들은 쉴 틈이 없습니다. 이 깊은 산속 산불이 발생한 곳에 직접 올라와 불을 끄는 이 사람들, 바로 산불 특수 진화대입니다. 헬기 투입은 물론 접근조차 어려운 곳에서 항상 이렇게 묵묵히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이 좀 확인해 주세요. 물이 잘 안 나온다. 물이 안 나온다. 지금 물 다 됐어요. 끊고 물 받아오겠습니다.
차량에 물이 떨어져 다시 채워놓는 10여 분 사이에 잠시 목을 축이는 게 전부. 점심 도시락조차 무거워 가져오지 못했고 끼니를 거르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끄는 일은 어렵지 않은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바람 때문에 꺼졌던 불이 다시 살아나고 더 번졌을 때 좀 많이 힘들죠. 민가 주변 진화를 마무리한 환동의 특수재난대응단 역시 곧바로 산불 현장에 다시 들어갑니다. 강한 수압에 균형을 잃고 넘어져도 금세 다시 일어나 불길을 잡습니다. 산불 진화라든가 재난 대처는 저희들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들이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언제나 시뻘건 불길을 눈앞에서 마주해야 하는 산불 대응 특수진화팀. 소속 기관은 달라도 산불 현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오늘도 화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산불 진화 작업을 위해 전국에 내려진 소방동원령이 장시간 이어지면서 소방관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데요. 급기야 휴일을 반납한 채 산불 인력 지원 업무를 하던 소방관이 숨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경북 울진 산불이 난 지 3일째 되던 지난 6일 새벽, 소방경 고모 씨가 집에서 잠을 자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국에 소방 동원령이 내려진 상황 속에 특근을 하고 돌아온 뒤였습니다. 9시경 되니까 이제 동생이 오늘은 너무 피곤하다, 쉬고 싶다고 이제 자러 간 거예요. 당연히 잘 자는 줄 알았는데 이제. 고 소방관은 충남소방본부에서 구조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엔 갯벌 인명구조 시간을 5배 단축하는 구조장비를 개발해 대통령상도 받았습니다. 최근 대형 산불이 잇따라 소방 동원령이 잦아지고 코로나19로 결원까지 생겨나면서 소방관들 업무가 가중된 상태입니다. 숨진 소방관 역시 본인 업무에 더해 산불 지원 계획을 세우느라 지난 주말 휴일을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달 동안 초과 근무만 50시간이 넘었습니다. 업무량이 사실 평소에도 많았고요. 근데 이번에 그 산불로 인해서 또 본인의 업무가 아닌 또 다른 업무를 이제 이번에 또 하다 보니까 좀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는 유족 신청을 받아 순직 확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북 울진에서 시작된 산불 진화를 위해 매일 1,000명 넘는 소방대원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불을 끄는데 시간이 걸리면서 소방관들은 화마뿐 아니라 고된 업무와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남의 일 같지 않죠. 근데 저희가 이제 어찌됐든 하는 일이 그런 일이다 보니까 또 누구한테 미룰 수도 없고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YTN 임석입니다. 북한이 올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나 핵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정보당국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장실은 현지 시각 7일 공개한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에서 김정은이 미국과 그 동맹을 겨냥한 핵과 재래식 무기 개발을 지속해서 확대할 것이라면서 그의 의도에 맞게 안보 환경을 변경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발 행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행동에는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재개가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김 위원장이 핵과 ICBM을 독재를 방어할 궁극적 보증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핵 보유국으로서 국제적 인정을 얻을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중앙정보국 CIA를 비롯해 국가안보국, 연방수사국 등 미국의 17개 정보기관이 함께 만든 것입니다. 어제 오전 9시 반쯤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남하하던 북한 선박을 쫓던 북한 경비정이 NLL을 넘었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퇴각했습니다. 군은 이 선박을 백령도로 예인해 조사 중인데요. 배에는 군복 등을 입은 7명이 타고 있었는데 항로를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백령도 항구에 짙은 갈색 모양의 배가 정박해 있습니다. 오전 9시 반쯤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 우리 군에 예인된 북한 선박으로 관측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백령도 동쪽 해상에서 용도가 확인되지 않은 북한 선박을 예인해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선박이 남하하자 북한 경비정이 뒤따라 NLL을 넘으면서 한때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우리 고속정이 NLL을 1km 정도 넘은 북한 경비정을 향해 함포 세 발로
경고 사격을 했고 북한 경비정은 이후 북상했다고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우려선을 빨리 돌려보내라. 돌려보내지 않은 경우 저희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우리 측은 살인, 상황 확인이 끝나는 대로 규칙이 관련 내용을 통보하겠다. 규칙을 더 이상 진정을 조성하지 마라. 해당 선박에는 군복 차림의 6명과 사복 1명 등 7명이 승선하고 있었지만 무장은 하지 않았으며 합동신문에서 이삿짐을 나르다 항로를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발적 상황으로 추정되지만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한 건 2018년 이후 처음입니다. 또 당시 북측의 해안포 일부가 개방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군 관계자는 이후 북한의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김광현이 한국 프로야구 최고 대우를 받으며 SSG 랜더스로 복귀합니다. 기존 최고액인 이대호와 나성범보다 1억 원이 많은 151억 원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김광현이 3년 만에 친정팀으로 돌아왔습니다. SSG 랜더스는 김광현과 4년 연봉 131억, 옵션 20억 원에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 이대호와 기아 나성범보다 1억 원 많은 KBO 리그 역대 최고 대우입니다. 2007년 SK에 입단한 김광현은 SK 왕조의 전성기를 이끈 대한민국 대표 왼손에 있습니다. 국내에서 통산 136승,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10승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귀국 뒤 거취를 고민하던 김광현은 메이저리그 노사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며 리그 개막이 불투명해지자 국내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우승을 하려면 너가 필요하다. 그런 말이 가장 진정성이 느껴졌고요. 저도 이제 새로운 팀에 랜더스가 우승하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김광현은 그동안 임시 결번이었던 자신의 등번호 29번을 달게 됩니다. 추신수에 이어 김광현까지 빅스타를 연이어 영입한 SSG 랜더스가 올 시즌 새로운 우승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국가대표 미드필더 황인범처럼 국제경기 출전을 금지당한 러시아 리그 선수들이 일시적으로 다른 팀에서 뛸 수 있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조치로 이 축구계는 전쟁 후폭풍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루빈 카잔의 황인범을 비롯해 러시아 프로축구에서 뛰고 있는 외국인 선수는 모두 133명.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들이 러시아를 떠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피파가 나섰습니다. 러시아 리그에서 뛰는 외국인 선수와 지도자들이 계약을 중지하고 러시아를 떠날 수 있도록 이적 규정을 임시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클럽팀 선수들이 다른 팀에서 뛸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계약 중단은 러시아 리그가 끝나는 오는 6월 30일까지로 계약 기간이 남았다면 다시 소속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때문에 국제축구선수협회는 피파의 조처가 미흡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선수들이 구단을 떠나는 것을 일시적으로만 허용한 소심한 해결책이라며 아예 계약 해지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피파와 유럽축구연맹은 러시아 대표팀과 클럽팀의 국제경기 출전을 금지했고 러시아 협회는 스포츠 중재재판소에 항소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비판해온 폴란드 출신 레반도프스키는 수년간 이어온 중국 기업 화웨이와의 스폰서 계약을 중단했습니다. 최근 화웨이가 러시아에서 기술 전문가 5만 명을 훈련하고 러시아의 해킹 피해 복구를 지원했다는 보도와 관련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레반도프스키는 계약 중단으로 위약금 66억 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스코틀랜드의 월드컵 유럽 지역 플레이오프도 우크라이나의 요구로 연기됐습니다. 러시아 역시 오는 24일 폴란드와 플레이오프를 치를 예정이었지만 피파 징계로 올해 월드컵에서 퇴출당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네, 대선일인 오늘 따뜻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2.2도로 큰 추위 없는데요. 낮에는 15도까지 올라서 4월 상순의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대기질이 안 좋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방이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건조한 날씨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쪽 지방은 건조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내일부터 바람이 강해집니다. 계속해서 산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대부분 영상입니다. 서울이 2.2도, 대구가 2.3도고요. 낮에는 따뜻하겠습니다. 서울이 15도, 춘천이 16도, 전주 16도, 그리고 대전이 18도, 부산은 16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YTN 대선 특별방송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